일본 열도는 전례 없는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년 전 조선어 말살 정책을 통해 한국어와 한글을 지우려 했던 바로 그 일본이 지금은 한글에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부와 언론이 함께 감추려 하는 이 놀라운 현실.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일본,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젊은 세대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가며 한국어를 배우러 떠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학교 여대생의 놀라운 발견을 통해 이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야사키 리노입니다. 도쿄대학교 문학부에서 미디어 문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언젠가는 NHK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 하야사키 켄조는 전직 NHK 보도국장으로 1990년대 서울 특파원 시절의 경험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리노야, 그 나라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늘 우리를 원망하고 있고 우리 문화를 모방만 하려 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그냥 경계해야 할 나라 정도였습니다. K-팝이 유행할 때도 어차피 금방 지나갈 유행이야. 우리 문화가 훨씬 깊이 있어라고 생각했고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혀를 차며 역시 그런 나라구나라고 넘겼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제가 최근 도쿄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후배 사카이 아야카의 노트에서 시작됐어요. 평소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던 아야카가 갑자기 이상한 문자로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필기법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도서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층 열람실 곳곳에서 최소 10여 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문자로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쿄대 학생들이요.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교수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문학부 야마다 교수님은 수업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최근 사용하는 이 문자체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데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는 완벽한 구조예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길 권합니다. 도쿄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권장한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후로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이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치 조용한 바람이 도쿄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모든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자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NHK는 물론이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이 현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말이죠. 저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대학가에서 새로운 문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노야, 그런 건 방송할 필요 없는 일이다. 모든 현상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도쿄대 학생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 언론이라는 건 국민이 봐도 되는 것과 봐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문자 하나가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혹시 그 문자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너는 미디어 문화학을 전공하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해둬라. 방송이라는 건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모든 걸 보도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론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말씀이 과연 옳은 걸까요? 그리고 그 문자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존재일까요? 더 궁금한 건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그 문자의 정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을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기성세대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노우의 유토였어요. 유토는 고등학교 때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친구였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시부야에서 마주쳤는데 유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감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리노,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유토,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유토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자막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바꾼 거야.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인데 정말 신기해. 난독증 때문에 일본어 읽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문자를 먼저 배우니까 오히려 일본어도 읽기 쉬워졌어. 한글이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경계하던 그 나라의 문자였던 거예요. 유토, 그게 정말이야? 응,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와 정확히 대응돼. 일본어처럼 한자 때문에 헷갈릴 일도 없고 히라가나 카타카나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 유토는 계속해서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받침의 규칙성, 무엇보다 배우기 쉬운 구조에 대해서 말이에요. 리노, 너도 한번 배워봐. 정말 며칠이면 익힐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한국에 대한 편견과 유토가 보여주는 실제 변화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문자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이 틀렸던 걸까요? 유토와 헤어진 후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친구가 한글을 배운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가 보여준 확신에 찬 표정.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마침 그때 도쿄대와 NHK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실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NHK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출근 날 담당 프로듀서님이 저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셨어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학습법이 유행한다며 그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글에 대한 리포트였어요.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봤어요. 일본어와 부모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장애 아동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때문에 문자 학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이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문자 학습이 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데이터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도쿄대 뇌과학 교수님은 한글을 문자 설계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게이오대 심리학 교수님도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문자 체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 직장인들, 학습 능력이 개선된 학생들, 언어 장벽을 극복한 외국인들까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의 집중력 지속 시간이 평균 30% 증가했고, 새로운 언어 학습 속도도 현저히 빨라졌어요. 특히 일본어 문자 체계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어 체계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리포트 초안을 보시고는 격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리노야, 그 문자는 정치적 의도의 상징이다. 언론인이 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아버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존심을 언급하시며 제 취재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집한 데이터와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맞섰어요. 그날 밤 유토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토와의 대화는 예상과 달리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리노, 너는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야. 유토는 제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도 난 일본인이야. 한글은 나한테 맞지 않아. 유토는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더 나은 걸 배우는 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유토와의 격한 말싸움 이후 저는 혼자 남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토의 필기 노트를 무심코 펼쳐봤어요. 그 안엔 한글로 쓰인 정리 노트와 일본어보다 쉽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다를까? 라는 의심을 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 화면을 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신기한 건 정말 금방 이해가 됐다는 점입니다. 첫날 밤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혔고 이틀째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흘째에는 짧은 문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일본어만 써왔는데 이렇게 빨리 새로운 문자를 익힐 수 있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건 한글의 놀라운 효율성이었어요. 일본어처럼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번갈아가며 쓸 필요도 없고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한글을 연습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에 빠졌어요. 분명히 학습 효과는 체감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리포트 작성을 위해 더 많은 사례를 취재하던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폐 아동교육센터에서 8살 타카시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타카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냈어요. 그 순간 타카시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자를 썼어요. 타카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8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가 글자를 쓰는 이 순간을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도구라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놀라운 사례들을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면서 기억력이 개선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장인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문서를 한글로 요약해서 정리하니 업무 효율이 크게 늘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비문해층 성인들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어서 고생하던 50대 남성이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신문을 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유행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일본 전역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리포트에 이런 내레이션을 썼습니다. 한글은 도구였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더 쉽게 배우고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다. 제 리포트는 실제로 방송됐습니다. 평일 오후 교양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다뤄졌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NHK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려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쏟아졌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다.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 8살 타카시가 이름을 쓰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학습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센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런 걸 왜 NHK에서 방송하느냐? 일본 문화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 문화를 미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송 이후에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였어요.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 수가 하루 만에 평소의 50배로 급증했고 전국 서점에서는 한글 교재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한글 강의 사이트들도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어요. 도쿄대학교에서는 한글 동아리 가입 문의가 하루에 200명 이상 쏟아졌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60대, 70대 고령자들까지 문화센터 한글 강좌에 몰려들었어요. 언론계의 반응도 양극화됐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매체들은 용기 있는 보도라며 호평했지만 보수 언론들은 편향된 시각이라며 비판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속한 언론계 인사들은 저에게 실망을 표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방송 3일 후 받은 한 통의 편지였어요. 자폐 아동을 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NHK 입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주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축하해줬지만 저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입사 후 저는 교양제작국 내 아카이브 리서치 팀에 배치됐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 방송을 관리하는 부서였어요. 화려한 아나운서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리포트는 결국 방송되지 못했어요. 상부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보류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변화들,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자료 정리 업무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실을 전달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퇴근한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제목을 썼습니다. 기획안 문자가 사람을 구한다, 한글, 일본을 흔들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 진심을 담은 한 줄을 적었어요. 세상에 진심을 묻는 방송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획서를 프로듀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믿는 바를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가 변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힌 게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용기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글이 왜 일본의 엘리트들을 매혹시키는지, 왜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경계하는지를, 그리고 진짜 언론인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말이에요. 그 기획서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도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겪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거든요. 오늘도 도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